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8월 17일 일요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최창규 이사입니다. 어떻게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휴일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그리고 8월 15일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는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13F라는 지분 관련된 공시도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뉴스가 8월 14일 미국 증시에서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7월 PPI는 전월 대비 0.9% 올라서 3년 내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비스 물가와 근원 PPI 모두 크게 오르면서 결국은 기업 마진이 늘면서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는 크게 줄고 달러와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물가 지표가 CPI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9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50bp 물론 확률이 높진 않지만 50bp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3F 보고서 굉장히 저와 같은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참고로 미국이죠. 미국의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냐라는 것을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주요 기관들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성장주 비중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기관은 차익 실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줄이긴 했었지만 기술주를 매도하고 그리고 또 특히 중국 기술주를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핵심 성장 산업 중심의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확인돼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 참여자들이 AI 실적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 15일은 어땠을까요?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물가 지표의 후폭풍이 작용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경기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템포를 만들었고요.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한 혼조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예상대로 7월 소매 판매는 증가했지만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리고 전기차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구매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시 물가 상승할 거야, 고용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모멘텀 약화가 좀 확인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미국 시장 이러다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참고로 PPI에서 CPI로 전가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반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미국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8월 14일, 8월 15일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우리 증시의 움직임과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결국은 미국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끌고 있는 AI 관련된 빅테크 주식들의 성장세가 아직까지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찐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4일, 15일 미국 시장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인플레이션 지표, 특히 CPI, PPI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CPI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CPI, 코어 CPI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근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PPI도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코어 PPI,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총 4가지 물가지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원 물가지수는 뭐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근원 물가지수는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하고 계산한 물가지수를 근원 물가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식품이랑 에너지를 왜 제외하지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식품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가라든지 유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연동되기 때문에 일단은 식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가 패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장기 물가 추세의 지표입니다. 참고로 PPI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를 하는데요. 기업이 원가 상승 압력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향후 소비자 물가에 어떻게 전이하는지, 이게 바로 PPI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PPI가 올라갔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CPI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CPI와 PPI 지수 수치를 잠깐 볼게요. CPI 같은 경우에는 7월 기준으로 월간으로는 0.2%, 연간으로는 플러스 2.7%를 기록을 했었고요. 특히 코어 CPI가 플러스 3.1%, 3%대를 넘어서면서 여전히 서비스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단서가 됐었습니다. 코어 PPI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약 2.8에서 2.9%를 기록하면서 밑에 차트 제가 간단하게 집어넣어 놨는데요. 결국은 기업 쪽에서 원가 관련된 비용이 발생을 했고 향후에는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여서, 그래서 PPI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좀 혼조세, 약세로, 미국 시장이 약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은 13F 공시입니다. 13F 공시, 아마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 참고로 저와 같은 기관 투자자, 특히 펀드, 연기금, 그리고 헤지펀드, 우리로 따지면 아마 사모펀드에 해당되는 거겠죠. 헤지펀드에게 분기마다 제출을 의무화한 보유 종목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기관 투자란 누굴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벅셔 해서웨이, 블랙락, 브리지워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캘퍼스와 같은 연기금들이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좀 많이 사고 팔았나라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는 아닙니다. 실시간 데이터 아니고요. 직전 분기 말 기준 데이터를 다음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45일 정도의 텀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또 포지션을 꺾었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형 기관 투자들의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분기별 매수 매도 패턴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좋게 보고 있는지, 어떤 섹터를 좋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아니면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일 이내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어떻게 또 포지션을 줄였을지 포지션을 늘렸을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증권과 관련된 종목과 관련된 데이터만 공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생 상품 포지션이라든지 공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해외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좀 유명한 사람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를 신규로 매수했고요. 그리고 쉐브론, 그리고 풀, 뉴코어, DR 홀튼, 레나르 같은 종목들을 신규로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뭐니 해도 유나이티드 헬스를 매수했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콘스텔레이션을 지분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도미노 피자도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가 불황으로 빠지게 된다면 좀 필수 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미노 피자 쪽으로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특징을 본다면
그리고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지분을 축소한 기업 중에 애플이 있었습니다. 애플 지분을 축소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부분도 지분을 일부 축소했고요. 그리고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워런 버핏의 움직임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워런 버핏의 생각은 헬스케어, 주택, 건설, 에너지 이런 쪽으로 신규로 진출을 했고요. 대형 기술주는 좀 축소하면서 약간 대형 기술주에 대한 과열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그 헤지펀드는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고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 그러면은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ETF를 한다든지 자산 배분하는 쪽에서는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일종의 교과서와 같은 자산 배분의 교과서와 같은 모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셔서 정말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헤지펀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규 매수는 ARM ARM을 매수했고요. 인투이트 그리고 이퀴티 코퍼레이션을 신규 매수했고요. 그리고 지분 확대 보니까 엔비디아를 지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확대하면서 역시 레이 달리오도 최근에 AI, 특히 AI의 선두권에 있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ARM이라든지 그리고 거의 금광으로 따지면 꽃갱이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 같은 그런 AI 기술주들을 대거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기업도 있습니다. 매도한 기업들 좀 꼼꼼히 찾아보니까 알리바바를 매도했고요. 그 징둥닷컴, 판도더, 바이두 중국 기술주를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기술주도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빅테크에 집중하고 그리고 중국 빅테크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로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했으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역시 BOE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뭐였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단연 디스플레이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는지를 간단하게 찾아봤습니다. 역시 BOE 관련된 판결 내용이 디스플레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핵심 OLED 기술을 BOE가 부정 취득해서 사용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ITC 미국 무역공정위원회인데요. ITC가 14년 8개월간 OLED 수입, 영업, 판매 전면 금지 결정을 했다라는 판결 결정이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BOE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이고요. 중국 명칭으로는 징둥팡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회사입니다. 본사는 베이징에 있고요. BOE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대략 아이폰용 소형 OLED 시장에서 약 22%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LG보다 점유율이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TV 디스플레이 LCD에서는 TV 패널 시장에서는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OLED 시장에서는 약 16%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에 이어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애플 맥북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어서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서 그래서 애플 맥북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향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델, 휴레패커드 같은 기업이 BOE 패널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BOE의 아이폰용 패널의 20-30% 물량이 국내 업체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쪽에서 국내 업체 쪽에서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수혜 전망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단기적인 수혜 그리고 수혜 밸류 체인 중에서는 덕산 네오로스, BH, 파이넴텍, 캠트로닉스 등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부품사들이 밸류 체인 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스플레이 업종 최근에 한 2-3년간 굉장히 많이 길었고 저도 장중엔 진행하면서 LG 디스플레이 3년 만에 탈출했어요 라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진짜 한국 디스플레이 업황이 한국 진짜 안 좋긴 좋았구나 안 좋긴 안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찐시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코스피는 0.4%, 그리고 코스닥은 0.7%로 그냥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등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3,200포인트 선에서 반복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관망,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관망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좀 박스권으로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기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거래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스닥을 이끌었던 KBT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상승 동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전부 다 강세를 나타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7월 물가 부진, 인플레이션이 좀 약하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S&P 500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형 기술주의 강세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상 신고가 경신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것이 파생 쪽 시황,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매 이런 수급과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한 전망 같은 게 크게 어긋나진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변곡점이 안 보이고 있어서 저로서도 이제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드는가 또는 다시 한번 여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가 이런 분기점이 뭘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가격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436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 200 대비해서 또다시 백워데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8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8월 옵션 만기라는 게 뭐냐면 8월 옵션 만기와 관련된 각종 포지션들이 종가에 정리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선물이 좀 거꾸로 일어났는데요. 현물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참고로 마감하는 시간 다릅니다. 선물 쪽에서는 연휴 있으니까 불확실성 요인이야. 좀 해지 걸면서 끝내야지.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현물은 치고 올라가고 선물은 약간 해지성 매도가 나오면서 백오데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백오데이션은 아니다. 물론 좋은 백오데이션, 나쁜 백오데이션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처럼 시장을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는 백오데이션은 8월 옵션 만기라는 만기 변수 그리고 8월 15일, 16일, 17일이라는 연휴 변수가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눈여겨볼 백오데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볼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4,400계약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대해서 연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8월 12일, 13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규모로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위에서 안 보여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3,100계약 정도의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선물 매수했던 포지션들을 좀 덜고 가겠다. 연휴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덜고 가겠다라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연휴 불확실성에 따른 그리고 연휴 변수에 따른 일종의 해지성 또는 몸집 가볍게 하기성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4,400계약 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8월 12일 날 샀던 물량, 8월 13일 날 샀던 물량 중에 일부를 덜어내고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적으로 볼까요? 누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특히 누적 포지션은 1만 계약 정도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공항에서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여행자 보험 수준의 선물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8월 13일 날 이날 저는 드디어 여행자 보험에서 여행자 보험조차도 안 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3,200을 다시 한번 뚫고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이 생기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연휴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8월 14일 당일날 선물 포지션, 선물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종가 무렵에 대규모 선물 매도가 일어나면서 종가 무렵에 지수가 좀 선물 지수가 빠지는, 그리고 미결제 약정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연휴 불확실성에 대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 구성 종목들 어떤 움직임들 보였는지 지난주 8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LG에너지 솔루션, CATL의 리튬 광산 3개월 정지 이슈 이후에 2차 전지 쪽으로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산주가 좀 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가 조정을 보였지만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리고 현대차도 미국과 관세 협상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특징적으로 보는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2.5%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업 그리고 영업이익, 실적 이런 측면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상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 통과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망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삼성생명 갖고 와봤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법 개정안 이슈 이후에 14만 원까지 강력하게 돌파를 했었고, 그 뒤에 실망감이 겹치면서 12만 원을 하회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12만 8,500원을 기록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런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좀 주가가 많이 눌린 종목들이라든지 관련된 고배당주 ETF 아니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배당 성장 ETF를 이번 주에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현물을 한번 볼까요? 현물, 앞서 선물을 보여드렸는데요. 현물은 8월 13일 날 무려 7,171억 원의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시장 쪽에서도 드디어 1만 계약 정도의 누적 포지션이 6천 계약 정도로 감소하면서 여행자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난다, 이런 느낌을 줬었지만 불행하게도 8월 14일에는 800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는 퐁당 매도 매수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매수하는 강도가 매도하는 강도보다 훨씬 더 세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 13일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3일 날 들어왔던 7천억 정도의 외국인 현물 순매수 중에서 바스켓 한꺼번에 뭉쳐서 들어온 매수가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5천억, 7천억 중에서 5천억 정도가 바스켓으로 들어왔습니다. 2천억 정도는 개별 종목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7천억 대부분 거의 80% 이상을 바스켓으로 한국 종목을 사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 이번 주에 이런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진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으로,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한국을 살 때는 바스켓으로 살 때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할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외국 개인들은 어떤 ETF를 순매수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매수를 많이 한 ETF는 역시 뭐니 해도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은 방향을 뚜렷하게 잡기가 어렵고 그나마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곧버스라고 얘기하는 선물 인버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렇지만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세 번째에 있는 머니마켓입니다. 머니마켓은 일종의 ETF로 투자하는 아니면 연금에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갖고 있는 현금을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잠시 쟁여놓는 파킹형 용도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머니마켓, 그리고 네 번째 금연물도 일종의 안전자산, 시장이 위험할 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안전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찝찝한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역시도 부동산 리츠 인프라,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자본을 조달 비용이 떨어지는 리츠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지 않겠냐. 그래서 세 번째 파킹형, 네 번째 안전자산, 다섯 번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이런 쪽의 ETF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머니마켓,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또 금연물,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CD 금리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본다면 공격보다는 방어 목적의 ETF들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ETF 시장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께서는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야. 공격할 때가 아니라 좀 약간 방어적으로 나서야 될 때다라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한 ETF는 뭘까요? 역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매도하면서 최근에 코스닥 상승에 따른 좀 갖고 있었던 ETF의 차익 실현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레버리지를 매도하면서 역시 역추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200. 예, 타이거 200을 순매도하면서 역시 요 정도면은 좀 역추세로 접근할 만하네 이런 움직임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코스닥 이런 지수 중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좀 이것만 따져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ETF에서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역추세로 매매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 레버리지를 사는 게 아니라 인버스를 사고 시장이 빠지면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사는 역추세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 엄청난 의미를 보유하기는 어렵지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K방산이라든지 최근에 시세가 좀 낮다가 조정받았다가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ETF들도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ETF 쪽에서는 이번 주 시장 잘 모르겠다. 좀 도망치자, 쉬어가자. 방어에 치중하자 이런 움직임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연휴 끝나고 또 시장에 돌아오실 텐데요. 이번 주 8월 13일 날까지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드디어 돌아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모멘텀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미국의 물가 지표, 특히 PPI가 높게 나오면서 PPI가 높게 나오면 다시 CPI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CPI가 또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CPI가 한 번 더 올라간다면 과연 기준금리 인하 3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다면 미국의 AI 기술주들, 특히 바이오 주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슴에 안으면서 이번 주 찐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